이제 극단의 기후대 중에서 이제 그 광인데요. 낮은 광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온도도 낮지만 이제 낮은 광이 이제 큰 문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광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역과 계절에 따라 다른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광이 낮은 지역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쪽 자료를 읽어보면은 특히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오이 같은 경우는 그 인공 보광등을 통해서 오이 재배를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어요. 근데 토마토는 그 광량 대비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이가 훨씬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이는 하고 토마토는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직 겨울에 재배를 할 때. 그다음에 인공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그 인공광을 쓰는 것이 경제성이 있냐는 지금 약간 의문점으로 좀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인공광을 쓰는 건 늘었으나 그게 사용했을 때 실제로 경제적 효과는 뛰어난가.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인공광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보고들도 있어요. 설치는 했는데 에너지 비용이 과잉으로 발생해서 오히려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들도 늘어납니다. 그 램프에 따라서 온도 및 비트 비율이 다르다. 이거는 이제 LED냐 이제 고압 나트륨 등에 따르는데 고압 나트륨 같은 경우는 55대 45 에너지 중에서 55가 열선이고 45가 파가 나오고요. 반면에 LED 같은 경우는 한 6대 4 내지 7대 3 정도로 파의 비율이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높은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환경 법령에 따라서 안망 스크린 사용 시 온실내 온도가 증가하잖아요. 지난번에 보셨죠? 우리 저기 부여에서 찍은 사진, 보광등 썼을 때 밤이 붉게 물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이제 금지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안막 스크린 사용이 되면은 보광등에서 나온 열이 온실 안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추가적인 에너지도 또 발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배 전략으로 해결 가능한 것들, 높은 온도 광비율인데요. LI와 그러니까 특히 오픈 잎의 열린 잎 구조하고 LI 지수를 조절함으로써 광흡수를 최적화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잎을 그러니까 LI 지수를 너무 높게 안 가져가죠. 광이 약한 지역에서는. 그리고 잎을 열린 구조, 잎을 태우게 되면은 보다 적은 광에서 더 많은 광합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광합성의 최적화. 이 광량에 따라서 상대 습도와 이산화탄소 온도를 조정해서 그 낮은 광량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조절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 레츠그로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레츠그로라고 해서 온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근데 광을 중심으로 했을 때 광량 대비 온도가 90점, 광량 대비 CO2가 80점, 광량 대비 습도가 50점이에요. 그러면 90점, 80점, 50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조정해야 돼요? 습도 조정해야 되죠. 낮은 점수를 보강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광합성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낮은 습도에 위치되어 있죠. 그래서 광량 대비 온도와 습도와 CO2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는 조건들이 있었고, 그다음 작물의 부화 최적화, 과일의 수, 줄기수, 재심 밀도인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청년 창업하신 분이 이제 카톡으로 사진 보낸 거 보니까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연락이 왔길래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도 낮추고 과일의 개수를 조절하는 거. 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과일의 수를 줄이고 줄기수와 재심밀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심밀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뭐 재심밀도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제곱미터당 2.5주에 3주를 맞췄기 때문에 재심밀도 건들 거 없고 과일의 개수를 조정함으로써 세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상을 통해서 냉방 시스템 필요하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화 및 환기반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하고요. 기계적 냉방을 단열 냉방으로 하겠다는 거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것들요. 그다음 극단적 기후라는 거는 우리가 환기를 통한 습도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외부 조건에 따라 습의 배출이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습도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환기 프로세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교체되는 것을 우리가 환기라고 하는데요. 이동속되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교환된 습도는 상대 습도가 아니라 절대 습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온실 내부가 온도가 높으면은 절대 습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절대 습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네덜란드를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네덜란드의 기준을 보게 되면 네덜란드에 18도시면 상대 습도가 90%이고요. 온실 내부가. 그다음 절대 습도는 10.39로 13.9g이 되겠죠. 그다음에 외부는 10도시에 습도가 100%예요. 그러면 절대 습도가 9.3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 외부의
습기 교환량, 물 습기 교환량은 1立方미터당 4.5g이에요. 그러면은 외부 습도가 100%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교환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외부 습도가 100%고 내부가 90%.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창을 열어버리면은 외부의 습도가 높기 때문에 환기 교환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습도 차이에도 교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아리조나가 되겠어요. 아리조나는 이제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습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온도가 20도이고 습도가 90%면 15.7g이 되고요. 외부는 22도시고 습도가 60%면 11.8g이 돼요. 그러면은 이 교환을 했을 때 약 3.9g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죠. 이 왜 이렇게 편차가 작을까요? 외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어때요? 외부 온도가 높으니까 습도가 낮아도 절대 습도는 높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왜 100%인 네덜란드보다 아리조나 야간이 어때요? 공기를 더 많이 교환해야 되죠. 만약에 야간에 온실내 습도를 좀 올려버린다고 하면은 공기 교환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 습도를 통해서 이 네덜란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습도가 100%, 비가 온다 하더라도 창을 열면은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 집에서 이런 발생하는 일들인데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가 9월달 비가 와요. 나는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 내부가 습해갖고. 근데 문을 못 열게. 외부에 습도가 들어온다고. 맞는 말이에요?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든 집안이 더 높아요, 온도가. 그리고 외부 습도가 100%라고 하더라도 공기 교환을 통해서 집안의 습도를 밖으로 배출 수가 있다. 또 실제로 집에 안에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연락이 오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단독온실인데 비가 오는데 책창을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냐 물어보세요. 당연히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되죠. 환기를 위해서 여는 게 좋죠. 왜요? 외부가 상대 습도가 높아도 절대 습도는 낮기 때문에 공기 교환에 의해서 충분히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을 볼게요. 일본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한국이죠. 일본 이꼴 한국 여름이 되겠죠. 그러면은 외부의 온실 내부 온도가 20도이고 습도가 80%이며 절대 습도가 14g이다. 일본의 외부 온도는 22도이자 상대 습도가 70%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14.8g이 되고 그러면은 공기 교환을 하면 몇 g이 배출돼요? 0.2g이죠. 결과는 이건 뭐예요? 조절이 된다는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조절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온실 내부 온도를 좀 높였어요. 그러니까 창 환기를 온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습도를 올렸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부의 습도가 17.7g이 되고 외부는 13.8g이 되니까 공기 교환을 통해서 3.9g이 되죠. 그러면은 아까 온도를 2도 올린 거하고 습도를 약간 올린 걸로 해서 수분의 배출 능력이 20배가 높아졌죠. 그러니까 온실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더 유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높이는 방법이 뭐가 돼요? 살짝 가온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장마철에 우리가 국부 난방을 하라고 하거든요. 국부 난방이 뭐냐면은 전체 난방을 하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식물체 주변의 파이프를 살짝 난방해서 증산량을 늘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편차를 더 크게 만들어서 내부의 습도 조절이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작물 증산량을 요래 20g을 봐요. 제곱미터당. 외부가 10도이고 상대 습도 90%예요. 그러면은 외부 습도하고 증산량은 변하지 않죠. 일단 결정해놓고 온실 내부를 18도에 상대 습도 90%니까 14g이 나와요. 그다음에 환기는 그게 어떨까요? 지금 14.0g이고 얘 8.5g이니까 몇 점 차이가 나요? 약 5.5g 정도의 환기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20g을 증발하고 있잖아 시간당. 그러면은 내가 20 나누기 5.6로 하면은 시간당 3.6 입방미터의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면은 습 조절이 가능하죠. 이건 충분히 가능한 습이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 가능하고. 그러면 만약에 온실 온도를 15도로 낮추고 습도를 90% 넣으면 어떻게 해요? 11.6g이죠. 이 환기 요구량은 보게 되면 6.5 입방미터로 해서 어떻게 돼요? 온실의 온도를 떨어뜨리니까 오히려 환기 요구량이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습도 균형을 위해서는 온실의 절대 습도가 외부보다 높아야 되고 편차가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온실 내 습도가 절대 습도가 높을수록 내가 온도 조절도 쉽고 습도 조절도 되게 쉬워져요. 편차가 작을수록 조절이 어렵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지역이 온실을 크게 줄 수 있어요. 필리핀의 열대 우림 지역이 온실을 크게 줄 수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쉽다고 했죠. 그 이유가 내외부의 온도 편차, 습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절대 습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어가 쉽다고 그랬어요. 필리핀 열대 우림 지역에서는 조절이 어려워요. 이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그 저게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또 어디 뭐 물어보길래 제가 그 하와이의 온실탕을 봤거든요. 하와이는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잖아요. 외부 습도가 기본 70% 넘더라고. 7, 80%. 그러니까 창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냥 버티는 거지 환기라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문 다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재배를 하니까 정상적인 수확량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습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절대수가 외부가 높아야 되고 천천히는 물론 에어덕터 같은 광재 방기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온실의 온도가 낮으면은 에너지 손실이 작을까요? 그 일부 맞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작은가에 대해서 볼게요. 온실 온도가 낮으면은 공기 교환율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밑에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온실의 온도가 외부 온도와 가깝고 습도가 높으면 환기율을 높여야 되고 높은 온실의 온도는 보온 스콜록에서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게요. 온실의 온도가 15도이고 상대 습도가 90%예요. 그리고 그걸 85%로 낮추고 습도를 85% 높이고 낮추고 습도를 이제 뭐 절대수가 10.9g이고 그다음에 이제 엔탈피가 45.7kJ래요. 온실 내부가. 그다음에 온실 외부는 10도씨이고 상대수도 90%, 절대수도 85g, 33.6kJ의 엔탈피를 갖고 있어요. 환기율은 우리가 볼게요. 환기율은 보게 되면은 일단 10.9 빼기 뭘 해야 돼요? 여기 8.5를 외부로 빼면 어떻게 돼요? 20g의 물을 빼기, 그러니까 수분 증발량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약 시간당 8입방미터의 공기를 외부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 손실을 볼게요. 8입방미터의 공기를 빼면 어떻게 돼요? 내부가 45.7이고 외부가 33.6이니까 요거 뺀 에너지에 곱하기 8을 하게 되면은 제곱미터당 시간당 공기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96.8kJ의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은 온실의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높이게 되면은 공기를 바깥으로 덜 빼도 되죠? 적게 빼도 돼요. 그러면 볼게요. 지금 위아래 바뀌었어요. 여기 하나 바뀐 거 있어요? 요거 있죠? 이거 오타예요. 이거 책에서 잘못 만든 거예요. 이거 지금 오타 잡았는데 45.7이 아래로 하고 45.3이 위에요. 위아래 바뀌었어요. 지금 요거는. 일단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온도가 15도이고 상대 습도가 85%예요. 그러면 45.3kJ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환기 속도를 하게 되면은 시간당 8입방미터 공기를 빼니까 96.8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배출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15도에서 90% 놓게 되면은 45.7이 되고 그러면은 6.4 입방미터의 공기만 빼게 되기 때문에 88 입방미터의 공기 에너지만 필요하게 돼요. 88 제곱킬로줄만 빼면은 88kJ만큼 에너지만 보충하면 된다는 거죠. 빠져나가는 열이. 그러면은 온실의 온도를 16도로 놓고 습도를 90%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내부 엔탈피가 50이 되고요. 그러면은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얼마가 될까요? 5.1 입방미터의 공기만 바깥으로 빼도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85.2kJ만큼의 에너지가 환기를 통해서 나가요. 환기를 통한 에너지 방출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다가 온도를 18도를 습도를 90%가 되면은 56.5 엔탈피가 되죠. 그러면은 공기를 3.6반 교대해도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시간당 제곱미터당 82.4kJ만 밖으로 빼내게 되면은 내가 충분히 습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실의 온도가 높으면은 에너지의 손실이 많을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습도가 높게 가져가면은 결코 그렇지도 않다. 환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오히려 온실 에너지가 높을 때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기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온도를 높여서 교환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절약시킬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려운 조건에서 이제 볼게요. 이제 내부 이제 네 가지 조건들이 발생해요. 이제 왼쪽이 이제 Y축이 이제 뭐예요? 온도고 X축이 광량인데요. 볼게요. 이 아래축은 뭐냐? 광량 대비 온도가 낮은 문제가 있어요. 위쪽은 뭐예요? 광량 대비 온도가 높죠. 위쪽은 광량 대비 이제 온도가
낮은 거, 광량 대비 온도가 높은데 이 각각의 4개 구역에서 문제가 존재하고 해결 방법도 4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제 광량 대비 온도가 낮은 구역은 어떻게 하면 돼요? 히팅을 하거나 뭐요? 가온을 하거나 그 다음에 단열을 더 높임으로써 온도를 위쪽으로 올릴 수가 있죠. 반면에 광량 대비 온도가 이쪽 아래쪽 요건 뭐예요? 지금 광량이 비해서 온도가 낮은 요쪽 어떻게 돼요? 요쪽 히팅을 하고 여기는 뭐라 해야 돼요? 이때는 환기를 통해서 환기를 적게 함으로써 온도를 높여서 우리가 왜냐면 이쪽은 광량이 적어서 온도가 낮은 거기 때문에 히팅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쪽은 광량 대비 온도가 낮은 이유는 환기를 너무 많이 해서거든요. 그러면 환기를 적게 함으로써 온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를 좀 더 활용할 수가 있다. 환기량을 적게 하고 CO2를 높이고 해서 높일 수가 있는 거고. 반대 이쪽 볼게요. 이쪽은 광량 대비 온도가 높아요. 이게 어떨까요?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은 광량 대비 온도가 높죠.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어떻게 낮춰요? 쿨링을 통해 낮추겠죠. 어떻게 쿨링이 뭐예요? 방법 있어요? 에어컨 켜서 내가 하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어렵죠. 이게 실제는. 그럼 이쪽 볼게요. 광량 대비 온도가 높아요. 이때 어떻게 해요? 광량이 세니까 기계적 냉각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안개를 쏴서 단열 냉각을 통해서 온실 온도를 떨어뜨리는 조건들. 광량이 세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것들이요. 이쪽은 광량이 약하기 때문에 안개에서 절대로 안 되거든요. 기계적 냉각밖에 못해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 4가지 구역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종치할 것인가에 대한 뭐 다른데 보통 이쪽은 광량보다 온도가 낮으면 히팅이고요. 그 다음에 광량이 많은 상태에서 온도가 낮으면 환기량을 줄여주고 반대로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지역인 장마철에는 우리가 기계식 냉각, 에어컨 켜서 냉각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실제로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광이 세면서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공기 중에 습도를 높여줌으로써 단열 냉각에 의해서 온도를 낮춰주기도 하고 기계적 냉방은 이제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냉방이요. 기계적 냉방은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 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 난방 아니고 냉방이에요. 이거 오늘 수업 안 들어온 사람은 이거 난방으로 읽어요. 냉방을 읽으세요. 냉방. 그 다음에 보강을 통한 알테아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LED하고 고압 나트륨 등인데 LED 등이 어때요? 고압 나트륨 등에 비해서 열이 적게 발생하죠. 그러면은 내가 광량을 높여주더라도 온도가 들어 올라가기 때문에 LED 등은 조절이 좀 쉬운 편인 반면에 고압 나트륨 등은 열이 많이 나와갖고요. 광을 높여주면 온도도 같이 올라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점차 이제 LED 등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LED 등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진행 속도가 늦긴 해도 지금 LED로 바뀌고 있다. 왜냐면 우리 계절에 따라서 이제 RTR 전력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6, 7, 8, 9월 달에 맞출 수가 있나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것들요. 그래서 자연계의 에너지 및 습기 배출은 온실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절대속도 차이가 커야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7, 8월 달에 발생하나요? 편차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 폐쇄 온실에서 기계적 냉각이 유일한 방법이다. 폐쇄 온실의 기계적 냉각 뭐예요? 반밀폐 온실 같은 데서 뭘 하라? 기계적 냉각이 뭐예요? 에어컨 켜서 제습기 사용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죠, 이것들이. 그래서 어려운 얘기고. 왜냐면 이 온실 온도하고 외부 온도에 비교를 하는데 지금 이 선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이 선을 가고 싶은데 실제선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계적 냉각을 통해서 위로 올릴 수가 있다면은 이제 가능한데 이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절에 따른 RTR 전력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광을 좀 집어넣고 그러니까 히팅과 단열을 해서 온도를 올려버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환기를 적게 시키고 온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광량 대비 이렇게 올려버리면 온도가 높아버리잖아요. 광량 대비 온도가 높죠. 이게 기준점인데 광량 대비 위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8, 9월달 얘기를 하는데 방향 대비 온도가 높아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지금 방법 있죠. 작물 관리 필요성. 최적의 LI 지수, 그래서 광합수를 좋게 한다. 그래서 LI 지수를 잘 만들고요. 두 번째 뭐요? 작물의 부하 조정. 뭐예요? 과일의 개수를 조정해서 극복시키겠다는 거죠. 물과 비료 조정, 물 잘 먹게 이시 낮추라는 얘기고요. 적합 품종과 선택비 6종. 그래서 뭐 이런 환경에 잘 버티는 품종을 만들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품종 선택할 때 사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온실 구조 환경 관리에서 보면은 보온 스크린 사용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열 방출로부터 작물을 보호 및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게 있고요. 광해진의 사용 증가, 화성 및 사용에너지 사용 감소시키고요. 낮은 CO2 배출, 자연기와 미스트로 온도 습도 관리가 쉽고, 제습과 기존 냉방 필요 그러나 제한적이다. 고온에서의 RTR 전력은 낮은 비용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식물 자체에 의해서, 식물 자체라는 뭐예요? 작물의 엽수라든가 과일의 개수를 조정해서 우리가 이런 RTR 전력을 수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온실의 구조로 하는 거는 이제 반밀폐형 온실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기계적 냉각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밑에서 말한 고온에서의 RTR 전력은 낮은 비용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바로 식물 자체에 의한 부하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우리가 극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식 냉각을 한다는 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갖고 온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지금 옷을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조금 하고 오늘 이거 잠깐 한 10분 정도만, 15분 정도만 끝낼게요. 일단은 폭우하고 침수가 이제 지속돼 갖고 침수된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일단은 초등대에 이제 그 펌프를 개소하기도 하고 이제 기재들 비싼 거는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센서 같은 경우 이제 그 센서 정도만 참고했을 때는 센서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런 치우기를 하는데 침수가 되면 사실은 사용하지 못해요. 그냥 거의 다 버리신다고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낙뢰가 되는데 낙뢰에 의한 피해는 일단은 이제 번개가 치게 되면 이제 낙뢰가 맞게 되면요. 일단은 간단하게는 그 컨트롤 박스에서 이제 그 휴즈가 나갈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타고 들어갔을 경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그 보드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수경재배도 보드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드를 날리게 되면 보드 전체를 교체해줘야 돼요. 요즘은 하나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 보드를 교체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낙뢰가 떨어지면은 이거 번개가 많이 치는 날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할까요? 차단기를 일단 내리는 게 원칙이에요. 차단기를 내려도 전기가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혹시라도 이제 수경재배 설비를 할 때 지금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스위치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코드를 꼽아 켰다 할 수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낙뢰가 치는 날 같은 경우는 수경재배에서 코드를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낙뢰는 일단 우리가 이런 일단 임시 차단을 낙뢰가 떨어졌을 때 기자재 고장이 사실은 낙뢰에 의한 기자재 사고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양액기에도 한 2번 태워 먹어봤고요. 컴퓨터도 한 번 태워 먹었어요. 컴퓨터가 본체가 나간 건 아니고 중간 보드가 나간 바람에 교체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낙뢰에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낙뢰 보호 장치가 있대요. 그 낙뢰 보호 장치 설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이런 것들 보시고, 그다음에 단선이라든가 노후화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 테스터기 같은 경우 우리가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직류와 교류가 있는데 직류는 한 방향으로 하는 건데 교류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몇 바퀴를 도는 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데, 온실에 쓰는 전기는 다 교류예요. AC라고 하는 걸 쓰고 있고요. 그 DC는 온실에서 신받는 모터는 잘 쓰지 않아요. 신받지 않는 모터는 우리가 A를 쓸 수가 있는데 DC를 쓰는데, 신받는 모터, 커튼 모터라든가 아니면은 창을 여는 모터는 전부 다 교류 전기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헤르츠로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고요. 그다음에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이 되겠어요. 전류가 뭐 5A 하면은 여기다가 와트 수, 여기 볼트 수 곱하면 와트가 나오죠.
그래서 삼상교류하고 재밌는 게요. 삼상 모터를 돌리잖아요. 사람 손으로. 그러면은 뭐가 생길까요? 전기가 발생해요. 삼상 모터를 돌리면 전기가 발생한다. 거꾸로 돌리면. 그래서 전기 그 모터하고 사실은 모터가 발전기의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삼상 모터를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게 삼상인데 이제 이게 380V인데 하나 잘리면 어떻게 돼요? 220, 260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안 쓰게 되면은 삼상 사선인데 이상으로 바꾸게 되면 이상으로 하게 되면 240V가 220, 260V가 되고 이 테스터기인데요. 지금 요거를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이제 그 도로전기 전압을 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꾸물탱이 볼트 V자 써 있는 걸 넣고 여기다 찍으면 숫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요. 그다음에 교류는 여기다가 요거 있죠. 이 V에 점선 있고 요선 꾸물탱이 아니고 요선에다가 체크한 다음에 전류전기 전압을 측정할 수 있고요. 여기 치고 우리가 배터리 나간지 안 나간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제 모습이에요. 제가 찍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단선 통전 실험은 요게요. 여기 플러스 이쪽 양쪽에 대고 나서 이거 통과하면은 이제 전기 통하는 거 뚫려서 단전이 되겠죠. 이것들 단전 소리가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터기 사용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볼게요. 요게 지금 스위치인데 스위치 들어가서 이게 누르게 되면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우리가 전기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됐는데 전기가 들어오면 뭐예요? 들어온 전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이 두 개가 서로 닿게 되면은 효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빨간색이 그러니까 교류정 직류제기 할 때 여기 뭐예요? 빨간색이 튀어나오는데 플러스에 되고 검정색을 마이너스 되겠죠. 이렇게 되고 단락은 이제 동선의 피복이 열화되거나 못든 금속을 매개로 저쪽으로 저항이 감도되어 큰 대류가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과전류는 초과전기가 발생하는 거고요. 과전류 다 위험한 현상이거든. 이건 위험한 문제들이거든요. 접촉 불량은 전선의 접속과 접속 상태가 불량해서 점수가 흘릴 때 생기는 건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붙진 않는데 살짝 떨어져 있어요. 전기가 통해요. 전기는 통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나중에 여기서 불이 날 수도 있어요. 붙어 있는데 떨어지면은 저항이 크게 걸리거든요. 그때 열이 발생해서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접촉 불량이 오면은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기 그 이스텐션 선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해서 뭐라고 하죠? 그걸 상부 이스텐션 전선 연결하는 것들이 이게 구부러져 갖고 움직여서 단선이 발생해서 접촉 불량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전선에서 열이 발생해서 불이 날 수 있다. 이렇게 화재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트래키 현상이라서 이제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이제 차단기에서 이제 불꽃 튀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반단선은 이제 전선이 오랫동안 외부 장력에서 이제 절단된 경우. 그래서 젖을 꺾을 때 이것을 이제 각지게 꺾어버리면 예를 들어 여기다 못을 딱 걸은 다음에 꺾어버리면은 오랜 시간이 되면 거기서 전선이 단선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때 불이 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전력용 전선은 우리가 비닐 피복 전선을 쓰는 게 있고 테프론 전선이 있는데 오실에서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비닐 피복 전선 쓸까 안 쓸까? 오실에서 쓰면 안 돼요. 비닐 피복 전선은 이거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거 1번 이런 것들 비닐 피복 전선이고 오실에 쓰는 거는 테프론 전선이라든가 성면사를 쓰게 됐어요. 테프론은 열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엄청 강하거든요. 테프론 선을 쓰게 돼 있는데 일반 전선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빛에 의해서 고무가 노화가 되면요. 거기서 전선이 갈라지면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전력 전선을 했을 때는 일반 비닐 피복 전선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테프론 전선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해야 돼. 테프론 전선은 가격이 비싸요. 그다음 우리가 전선 굵기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전선을 쓸 때 단상, 삼상에 따라서 두께가 있어요. 16SQ가 있고 또 와트, 킬로와트 수에 따라서 암페어 수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전선의 두께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이것들은 전선이 가질수록 싸겠죠. 근데 이 전선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카톡에 올려놓어 드릴게요.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서지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전선이 전기가 바깥에 들어오는 건데 고압 낭면선에서 변전소를 거쳐서 분만에 들어오는데 서지피에 의한 이제 모델 기판인데 이런 식으로 타요. 이렇게 낙내에서 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외상 장비 같은 경우 한번 낙내 맞으면은 최하 2, 300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오지를 멈추거든요. 그럼 수동으로 돌려야 돼요. 수동으로 오지를 돌려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이 기판 바꾸는데
몇백만 원 정도 걸려요. 최소 아무리 싸도 몇백 정도 걸린다. 그래서 이게 서지 피해가 있고, 그래서 서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 코드를 뽑고 전원 코드를 뽑고. 그래서 지금 보호 장치가 없을 때는 이제 바깥에서 남대가 심할 때는 전원 코드를 뽑아놓는 우리가 스위치도 꺼야 되고 당연히 그다음에 코드를 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호 장치인데요. 전원에 서지 프로텍터라는 게 있대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요건 뭐냐면은 그 낙뢰가 있을 때 이걸 방지하는 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서지 프로텍터를 설치하면 좋겠죠. 보치되면은 보호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호 장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지 프로텍터를 제가 온실에 설치한 거 못 봤는데 뭐 있대요. 아무튼 이런 것들. 그래서 서지가 들어오고 바깥 낙뢰가 들어오면은 서지 낙뢰를 일단 빼기도 하고요. 서지 보호기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면에 접지를 하는데 이 접지선을 우리가 양액기를 하든 뭐든 다 접지선을 묶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접지선은 건조한 곳이 아니라 항상 습한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 건조한 곳이 되면은 충분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배반전에 전지 답선인데요. 이제 보게 되면은 설치 비용을 높게 볼게요. 이 아래 부에 보면 요 하얀데 브레이크 단자가 보이죠? 여기서 이제 접지단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서지를 바깥으로 접지 단지가 있고, 그래서 감면하고 얘기해서 접지를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접지 보이죠? 땅에 묻는 거 이거든요. 이게 접지 단지, 요게 접지 단지고 여기서 빼봐요 선을. 그다음 우리가 이제 CCA 전선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전선을 제작하고 고리도 광 제품. CCA 제품은 우리가 안 써요. 온실에서 쓰면 안 돼요. CCA 전선을 쓸 경우에는 이제 불이 날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KS 전선을 동전을 쓰게 되죠. 그다음에 CCA 이제 허용 전선 이상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면 이렇게 타게 되고 이제 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누전에서는 누전 차단기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 있고,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가 있고, 누전 스위치가 먼저 위에 스위치가 위에 있고, 그다음에 누전 차단기가 있고, 그다음에 순서대가 이제 보게 되면 위간 스위치가 있고, 이게 뭐예요? 모터에 힘을 주는 구동장, 이게 뭐라 전선에 전을 주는 거죠, 이것들요. 그다음에 스위치 있고 단기를 올라가죠. 전원 공급해 스위치가 움직이고 이게 이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게 릴레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자동화 장치에는 이 릴레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릴레이라고 하는 건데, 릴레이는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항상 여분을 바꾸셔야 돼요. 배선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가 있고, 그다음에 배선 차단기 있고요. 릴레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너무 지금 보여드렸던 거고. 이것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데 저기 시간은 어떻게 8시 하겠어요? 8시 반에 하기로 했어요? 8시요. 8시? 오케이. 그러면